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 4개 부처의 부동산 대국민 담화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담화 수습에 진땀을 흘리는 모양새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중국인으로도 향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담긴 반도체 등 3대 산업 지원 대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빛내주신 두 분 오늘 또 함께합니다.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대국민 담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개의 부처 장관과 이렇게 함께한 게 벌써 이틀이 됐는데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겼다. 과연 집값이 안정되겠느냐? 김종석 의원님. 네. 담화 좀 들으셨겠지만 네.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대책인 줄 알았더니 대책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보니까 25번에 걸친 대책은 이제 소진한 것 같고 이제 나왔다는 게 담화 형식의 일종의 국민의 협조를 요구하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면은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 불법행위 엄벌하겠다, 지금 제 정책 유지하겠다. 이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집값 대책을 얘기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의외고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어떻게 보면 좀 겁주는 이런 것이 이제 대책이랄 수도 없고요. 이렇게 착하게 살자, 투기하지 말자, 정부 정책에 순응하자 이거는 시민단체가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정부는 제도와 정책으로 일하는 곳이지 무슨 캠페인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담화는 참 아쉬운 점이 많다.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부 말을 믿고 따라달라는 당부인데 시장은 과연 정부 말을 믿을지. 최 의원님 특히 이제 정부가 이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근접했거나 또는 지났을 수도 있다. 이 가격이 굉장히 높다. 주의하라 이런 건데 그런 판단조차도 아직 시장의 신뢰를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실패한 거고 결국 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책은 없고 여러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부동산은 심리다. 심리다. 그러면서 이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경고를 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가 쌓이지 않는 정책 당국에서 이런 경고를 내봤자 솔직히 지금 국민들 비웃고 있죠. 오히려 지금이 또 살 때인가? 라는 반문을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반응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왜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심하지만 본인들은 또 굉장히 절박할 거예요. 그렇죠. 네. 가격은 떨어지질 않지. 젊은 친구들은 집을 못 사서 정말 이렇게 난리지. 그런데 심리라는 표현은 경제가 심리인 건 맞는 거 아니에요? 특히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심지어는 인플레이션 전차도 일종의 가격 상승 기대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고 이론적으로도 많이 확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도 올라간다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 올라간다. 이 이론을 정립해서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있어요. 펠프스라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각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든 금융 정책이든 인플레이션 정책이든 심리전을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인데 이게 심리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번에도 심리전인 거죠. 그렇죠. 심리전인데. 그렇죠. 홍 부총리도 언급했어요. 주택수급이나 기대심리나 투기 수요에 좌우된다. 이게 다 정책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정부는 심리전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믿어야 뭐 정부가 심리전을 펴든 말든 할 텐데 예. 지금은 오히려 정부가 지금 홍 부총리가 네. 시장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집값 떨어질 거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지금이 살 때다. 어. 이런 얘기에 뭐 심리전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리전이 맞긴 한데 그 심리전을 펴는 주체, 정부를 시장이 믿지를 않으니까 심리전이 먹히지 않는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지면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것이라는 건 좀 섬뜩한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근거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통화당국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을 줄여가는 테이퍼링을 조기에 이제 실시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 직접 이제 그 현장에 나오셔서 네. 가계대출 줄일 거다, 유동성 줄여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나 이제 그 유동성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요인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될 우려가 있고 만일 하락되기 시작하면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유동성 물론 관리하고 금리 인상이 되면 물론 시장에서는 좀 유축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은 그거와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공급량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세제를 좀 그 거래세를 인하해줘서 물량이 풀려서 거래 잠김이 풀려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다른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금리와 유동성만을 가지고서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닥 그렇게 네. 뭐 신뢰가 가지 않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공급 부문에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사 대책도 있고 8월 대책도 있고 나름 이제 공급 예. 계획을 많이 늘린다고는 했는데 그 공급 대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조금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심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가격이 안정되겠구나라는 믿게 해주는 게 선결 과제라면 뭔가 정부 정책에 신뢰가 가는 액션, 어떤 정책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얼마 전에 그 실거주자 2년 거주 요건을 완화했더니 그렇습니다. 전세 매물이 나와서 전세 시장 값이 떨어졌다. 네.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실제로 가격을 낮추는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진짜 안정되나 보다라고 믿으면 안정되는 건데 지금은 정부가 어떤 액션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말만 하고 난 도대체 사기부처라고 그래서 누가 나오나 했더니 경찰청장이 나와서 난 세상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경찰청장이 나오는 나라? 나 이것도 난 좀 경험해보지 아마 못한 나라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그 경찰청장 발언이 있잖아요. 무슨 뭐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겠다? 예. 아니, 이게 부동산 정책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그 기자회견 중에 조금 우리 시청자들이 듣기 어려운 표현들이 저도 좀 헷갈리던데 땅과 아파트를 마치 공유지의 비극처럼 이렇게 인용을 했던데 네. 이게 뭐 공공재다 이런 인식인가요? 그 표현이 어떻습니까? 맞는 건가요? 잘못?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잘 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은 그 대선 주자들이 계속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토지에 대해서 주택 정책을 펼 때 토지는 국가가 좀 소유하고 뭐 그 아파트를 지면 그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좀 저가 아파트 네. 가격을 싸게 이제 낮춰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공개념에 대한 것들이 만연되면서 이런 공유지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솔직히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런 표현이 나오고 뭐가 좀 엉뚱하게 들리던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의 이제 하나의 그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일종의 시장의 실패죠. 예.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은 뭐 주인 없는 자원에 대한 오남용 남획 멸종 위기, 예를 들면 꽃게 남획을 통한 멸종 위기라든가 또는 그 산에 나무 벌채를 남획해서 민둥산이 나온다든가 이제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파트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예. 제가 볼 때는 그 경제학의 기초 개념을 모르는 어느 보좌관이 잘못 써준 것 같은데 아마 머릿속에는 오히려 경제학의 적절한 개념은 죄수의 고민 모형이에요. 프리저너스 딜레마라고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예, 예를 들면 왜 왜 그런 거죠? 그 군비 경쟁이나 사교육 경쟁처럼 서로 괴로운 상태로 빠지는 시장의 실패가 있거든요. 예. 서로 사교육 안 시키고 군비 확장 안 하면 서로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선취 사재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죄수의 고민 모형이에요. 내가 착한 마음 먹고 아파트를 안 사면 네. 이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사면 나만 손해다. 만약 예를 들면 우리 애만 가해 안 시키면 교육 정상화가 될까? 나만 안 시키고 다른 사람 부모가 애 시키면 나만 손해다. 시킬까봐 서로 경쟁적으로 과외를 시키는. 그래서 서로 괴로운 균형으로 간다. 지금 굳이 홍 부총리가 경제학 개념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이 죄수의 고민 모형으로 갔어야 돼요. 그럼 경제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몰라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엉뚱한 표현을 썼다. 죄수의 딜레마인데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 다 고시패스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아, 그러니까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 이건 사족이에요. 분명히 불필요한 개념이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장 교란 행위가 무슨 뭐 실거래가 조작 행위 뭐 때문이다 그러는데 뭐 71만 건 조사했는데 12건 찾아냈다면서요. 예. 0.002%도 안 되는 행위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올바른 해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또 이게 전셋값보다 뭐 매매값도 그렇지만 전셋값 때문에 임대차법이 많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잖아요. 여당에서 일부 의원이 뭐 윤호중 사무처장도 그랬던데 임대차법을 더 강화한다. 그런 그러니까 네, 5%못 오르게 한 거를 신규 계약에도 뭐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했던데. 식의 이제 언급을 했죠. 예. 언급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에 대한 그 내용 규제를 더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예. 그건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정도로 말을 이제 톤은 다운을 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부동산 시장 특히나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그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예. 제도를 다시 건든다고 하면은 더 위험하게 또 갈 우려가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건드는 쪽으로 다시 얘기가 수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날 홍 부총리도 그 부분 임대차법을 강화하는 신계약에서 적용하는 문제는 곤란하다 안 된다 이렇게 선을 이제 그었긴 그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강화해야 된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2년 뒤에 4년 뒤가 걱정이 되잖아요. 예, 예. 사실 이 임대차 3법 입법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4년 뒤에 큰일 난다, 2년 뒤에 큰일 난다. 이제 1년 지나고 보니까 걱정이 되니까 또 더 고강도의 규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요 전문가들이 이거는 미봉책이고 4년 뒤에 더 위험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무시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모든 제도와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이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를 할 때는 예. 좀 전문가들의 전문적 분석과 조언을 귀담아 듣고 제도를 만들어야지 네. 그냥 올리면 나쁘다 그래서 낮춰라 얽어매고 뭐 이렇게 투기 세력 잡고 세금 올리고 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 이 불안과 관련해서 이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많이 사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제대로 부동산을 못 사는데 왜 중국 사람들은 큰 제한 없이 사느냐? 제 의원님 이게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이 지금 사고 있는 거죠? 시장에 좀 교란이 되고 있나요? 예, 이제 국민의힘의 태용호 의원님이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이제 그 법안 발의를 하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이제 그 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예.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네. 외국인이 서울에서만 사들인 주택이 7,900채. 7,900채. 예, 그 중에 중국인이 사들인 게 4,044채. 절반이 조금 넘네요. 예, 네.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900채 5년 동안 7,900채니까 뭐 네. 이게 많은가 적은가 뭐 솔직히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그 중에 중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태용 의원님이 낸 법안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국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부동산을 사는데 제약이 있다면 예.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국민이 부동산 사는 데는 제약을 주자. 상호주의. 예, 상호주의. 그래서 이게 이제 타겟이 중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사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 국민들에게는 그런 제약을 주자라는 취지로 이제 법안을 냈고요. 네. 아무튼 뭐 이 부분은 굉장히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국회에서 이제 조만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국내 서울에 와서 한국에 와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조금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법안 바람직하다. 우리 김정수 의원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자유로운 나라도 있고 굉장히 규제가 심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있는 편에 속하더라고요. 아, 있는 편이다. 예, 상대적으로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집 사는데 제약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독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바람에 특히 묻지마 구매를 해서 이게 이제 투기 소지가 있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다는 이제 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종의 그 상호주의 원칙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70년대에 중국 사람들의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규제를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명동에 차이나타운이 없어지고 중국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이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그런 뭐 좀 역차별이 있었다는 그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IMF 때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면서 왜 우리나라의 주요 부동산들이 많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잖아요. 그 IFC 빌딩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제주도에 뭐 부동산을 중국 사람이 사면 영주권 준다 이런 장려책까지 나왔다가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투기 열풍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올라탄 것 같으니까 다시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전 재밌는 게 이 태용호 의원이 이게 남북관계 전문가로 강남 갑구에 공천을 받으시더니 이제 부동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것 같아서 저로서는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게 개방된 국제화된 경제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한국인에 대한 규제가 결국 외국인에 대한 어떤 유리한 점. 한국 사람들 부동산 규제를 막 하니까 그 틈새를 중국 사람이 파고 들어온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한국 사람에 대한 또는 한국 기업에 대한 국내적 규제는 오히려 역차별을 부를 수도 있다. 이번에 이 경우가 내가 볼 때 일종의 역차별의 풍선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사실 좀 많이 사니까 요즘 뭐 구로구, 금천구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아마 그런 쪽에서 집을 더 많이 샀을 것도 같은데 우리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인이 여기 와서 샀을 경우에 부부가 한 채씩 샀다. 이게 좀 제대로 통제, 제한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세대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 주민등록상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런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조세, 그러니까 세법 여러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이런 부동산 매매 거래 그리고 이게 국정마다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히 좀 통계가 공개가 되고 자주 정기적으로 이제 밝혀져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도 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제 그냥 투기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부추길 수 있는 또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밝혀내서 그 부분에 또 상응하는 뭐 그런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서로 같은 룰을 하자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긴 한데 이 글로벌 이 메가시티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점점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서울의 집이나 땅을 더 사게 되지 않을까요? 비즈니스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 결국 자본이라는 건 국적이 없어요. 수익성이 높고 투자가 될 만한 곳을 찾아가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돈이 될 것 같다. 그럼 몰려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막는 거는 제가 볼 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이 되는 게 이게 정답이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토지도 사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것만큼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든지 투자하고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미래지향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샀는지는 좀 더 살펴보고 네. 뭐 부작용이 있다면 막아야 되겠지만 네. 이것을 무슨 중국 사람들에 대한 또 역차별이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도를 한번 점검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비트코인을 환치해서 아파트를 샀다 막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밝혀진 게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그다지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아니냐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5년 동안 한 8천 채 예. 정도로 이제 산 건데 뭐 그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줬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세대 파악이 잘 돼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뭐 이런 보유에 대한 제도가 한번 점검될 필요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댓글을 많이 주시는데 아마 중국 전문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중국이 상호주의 적용 찬성한다. 중국은 토지 임대 방식이기 때문에 상호주의 할 수 없다. 상호주의 입각해서 중국인들 부동산 매입 금지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임대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뭐 제도가 좀 다르니까 똑같이 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IMF 위기 직후에 외환 고갈을 경험한 후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면 그것이 부동산이든 기업이든 주식이든 외국인 투자는 좋은 거다라는 또 그 한때 정책 기조도 있었어요. 예. 그 김대중 정부가 그때 이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레토릭이었지만 실제로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이게 지금 중국 사람 돈인 것처럼 보여도 예. 그게 또 누구 돈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 빼낸 돈이 올 수도 있고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그때 예, 나온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때,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특정 지역이나 국적을 가지고 뭐 규제를 가하고 예. 예를 들면 무슨 우리나라도 가맹 사업을 하는데 김 선생 바르다 김 가맹점은 규제를 하는데 저 스타벅스나 무슨 뭐 맥도날드는 규제 못하고 이런 무리가 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적이나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근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땅 사는 그 투자하는 것도 그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 실제 그런 게 많았잖아요.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만의 제도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은 규제를 당하는데 네. 국내 와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들은 쏙 빠져나가는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예, 않습니까? 뭐 특히나 요즘 이제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뭐 우리가 네이버나 뭐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는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뭔가 그 제도적 그 뭐 공시 의무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부담을 받게 되는데 막상 이제 외국 기업들은 이제 전혀 그런 거 없이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우리나라 와서 아주 자유롭게 또 영업을 하고 뭐 세금도 좀 이렇게 또 그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서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 역차별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부동산에서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여기에 R&D 또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대폭 늘려서 상당한 좀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김종석 의원님 네. 이런 대책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국가 전략 산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그렇죠. 최근에 그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 왜 반도체 산업을 안보 이슈로 보고 뭐 삼성전자까지 화이트하우스에 불러다가 투자를 뭐 어떻게 보면 반강요를 하다시피 했고요. 예. 중국도 지금 뭐 반도체나 배터리를 전략 산업으로 정해서 이미 각종 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늦은 거예요. 그 백신이나 배터리나 반도체 이게 소위 3대 전략 산업이 예.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전쟁이 붙어 있어요. 배터리 전쟁, 백신 전쟁, 반도체 전쟁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보 차원에서 세계 경제에 지금 큰 경제들이 지금 주요국이 다 경쟁 중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난 좀 때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때늦은 지원책이다. 금융 조세 지원 이미 하는 거고 예. 이번에 그 조세 그 예. 세금 세제 개편하면서 이게 그 3개 분야에 대한 예. 법인세 뭐 줄여주고 이런 게요. 예. 이게
현 정부가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국은 벌써 뭐 몇천억 달러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한테. 그러니까 인텔이 지금 반도체 들어가고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부에서 무슨 뭐 이게 임기 말에 대기업 봐주기냐는 네, 시각은 그런 지적이 또 있어요. 조금 뭐 한번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은 지금 방금 끝에 말씀하신 임기 말 대기업 봐주기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4월에 말씀대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백악관에 우리 삼성전자가 가기도 했고 그 뒤에 이어서 아무튼 우리나라도 뭔가 우리 국내 기업들을 국내에 머물게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기술 개발과 공장을 짓고 생산을 있게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도 뭔가 그 필요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미 그 세액 공제나 뭐 이런 것들 지원하기로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게 이제 지난주에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뭐 갑자기 임기 말에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거고 예. 당연히 이 세 가지 산업은 뭐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요한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예. 뭐 대기업들에게 이런 세액 지원을 해주고 진짜 대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될 때 이 예. 효과가 결국은 국민 모두에게 좀 효과가 같이 누려질 수 있게 성과가 누려질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것도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만 그냥 지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좀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중소기업들이나 예. 또 거기에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게 좀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죠. 네, 사실 낙수 효과가 중요하다는 지적이신데 아까 김정수 의원님 뭐 인텔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를 지금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데 지금 인텔이 엄청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참 답답해 보여요. 삼성전자 요즘. 글쎄 말입니다. 그게 금융시장이나 국제 투자자들이 예. 삼성전자의 미래를 지금 좀 낙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8만 원도 뭐 안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CEO가 구속돼 있는 문제 포함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일본, 미국이 삼각 포위를 해서 지금 조여오는 모습입니다. 예. 인텔이 그렇고 네.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민적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반도체, 배터리, 백신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세 분야에서 지금 세계 강대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한 자구책이고요. 네. 우리는 이거 외에도 다른 분야, 유통이나 항공이나 자동차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도록 우리나라의 이 기업 정책에 대한 좀 관점이 현 정부부터라도 예.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기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니까 댓글이 참 많은데 사실 2분기 이익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뭔가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될 비전, 전략, 변화, 뭔가 이게 투자자들이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쏙 빠진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예. 뭐 연관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서 뭐 이런 지금 뭐 새로운 전략에 대한 것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뭐 삼성에서는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결국 그 삼성을 움직이는 건 이미 이제 너무나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예. 한 사람의 CEO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굉장히 잘 포진되어 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또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미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뭐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큰 의사 결정들이 뭐 이재용 부회장 없는 상황에서도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없기 때문에 뭘 못한다라는 네. 거는 좀 너무 억측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직 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올 때 청와대에서 좀 선을 그어버린 거죠. 가능성.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게 아마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거는 쪽에서 볼 땐 굉장한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주인이 있고 위험 부담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있는 기업과 그냥 전문 경영인이 현 상태에서 그냥 조금씩 키워나가는 기업과는 그 혁신이나 어떤 변화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게 댓글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 망하는 건 아닌데 국내 기업이 망하면 2030 취업 더 어렵게 됩니다. 뭐 삼성전자가 망할 그렇죠.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런 걱정들은 좀 있네요.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 세제 개편에 담긴 기업 지원 그리고 부동산 문제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입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